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누구라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집안 침하, 싱크홀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객이 이륙 준비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갑자기 열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반복되는 항공기 개문 사고의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정한 5개 관세 우선 협상국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닐 텐데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협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의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장석환 대전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진대군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경기도 광명에서 일어난 지하철 공사장 붕괴 현장 벌써 엿새째입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3시경이었죠. 그게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지하에 한 15m에서 30m 정도의 굴착돼 있는 터널 현장에서 상부의 도로가 전체적으로 꺼지는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큰 사고, 아마 집안 침하 사고 중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좀 큰 사고가 일어났고, 불행히도 두 분의 사고 인명이 계셨는데 한 분은 구출이 되고 아직도 한 분은 아직 소식이 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계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매몰이 되면서 전체적인 토사라든지 그 밖에 구조물들이 같이 매몰이 돼서 전체를 다 굴착을 한 상태가 돼야지만이 확인이 가능한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고가 지금 여섯째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자면 이게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좀 지났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광도 매몰 사건 중에서도 그때도 한 15일 정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15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많이 수고하시는 우리 이제 구조대원이라든지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매몰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분이 있습니다. 20대의 굴착기 기사였죠. 구조대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죠. 네, 일단 현장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매몰된 지하 깊이가 약 한 40m 정도 되는데 20대 굴착기 기사는 약 30m 지점에 매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휴대폰 신호가 계속 잡혀 있었고 또 통화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매몰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13시간 만에 이제 구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경기도 특수대응단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작정 굴착기로 파낼 수가 없죠. 잘못하면 인명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그렇죠. 굉장히 또 높기 무너지면.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주말에 우리가 많은 비가 왔고 또 강풍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이 계속적으로 내려앉고 토사가 계속 유입되고 무너지면서 구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서 지금 특수대응단에서 크레인으로 200kg가 넘는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머리 헬멧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헬멧. 헬멧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변 철근을 10cm씩 잘라가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야. 그래서 삽과 호미로 수작업으로 계속 땅을 파면서 들어가면서 6시간 동안 또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그 작업도 대단했네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13시간 만에 이제 구조가 마무리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분이 생존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화를 시도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기절을 하게 된다든지 만약에 의식을 잃게 되면 또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자친구가 있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남자들에게는 그 얘기 꼭 군대에서도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계속 정신을 차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좀 다행이었던 게 제가 봤을 땐 이분이 20대였다는 좀 젊은 분이었고요. 그리고 30m 지점에서 위치 파악이 됐다는 것. 그리고 또 밑에 그 하체 부분은 흙에 깔려 있었는데 상체 부분은 공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구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은 기적이 계속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냈고 그분의 살려는 의지도 작용했고 구조대의 아주 그 처절한 노력도 같이 이뤄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H빔이라는 거를 내리던 중 사고가 났다고 알려졌죠. 이 작업이 붕괴 사고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먼저 공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안산선 터널 공법은 투 아치 공법이라고 합니다. 아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모양을 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아치 터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뭐 공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안쪽에 그 두 개의 아치를 지지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모든 지반과 그다음에 전체 아치에서 나오는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둥이 사고 한 13시간 전쯤에 붕괴가 되고 떨어지고 즉 다시 말해서 이 기둥이 충분하게 그 제 기능을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강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보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H빔이라고 하는 긴 우리가 H자 생긴 그 판넬을 넣어서 거기에 하는데 그것을 지상에서부터 투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반이 이렇게 무너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H빔을 보강을 하기 위한 터널 내에 있는 기둥의 부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로부터 사고 원인 파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루 평균 1,600톤이 넘는 지하수를 이 공사하면서 빼냈다고 합니다. 1,600톤 저는 좀 들었을 때 좀 많다 싶었는데 이 장 교수님 전문가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지금 한물이라든지 또 싱크홀이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99% 이상은 지하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지하수에는 흙과 흙 사이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요. 그 물이 빠져나가면 그 공간 사이로 집안이 함몰이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들이 점점점 커져서 싱크홀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이 공사 구간 같은 경우는 과거에 환경 영향 평가를 보면 여기는 지하 수위가 한 3m 정도 아래에 있는데요. 공사는 지금 한 15m 정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있는 많은 물의 양이 공사에서 충분하게 차수를 못하면 그 물이 양이 빠져나오면서 공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요. 지금 하루에 1,600톤 정도의 지하수가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은 일반 그 다른 토사량이라든지 다른 공사장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800톤에서 900톤 정도 나왔던 게 지금 한 2배 이상이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차수를 하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따라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 터널 내부에 있는 기둥의 구조적인 문제, 시공의 부실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지하수 관리를 못하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그 터널 공사에서의 그런 취약적인 집안 조사 결과 이 지역이 5등급 정도로 굉장히 취약지구인데요. 이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인버트라고 하는 변형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종합적이고 좀 약간 총체적인 부실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참 복합적인 원인이 이렇게 다 있군요. 자, 부산에서도 이틀 내리 싱크홀 사고가 났습니다. 이건 좀 아찔해요. 교통 요충지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시민들 충격 더 컸죠? 네, 맞습니다. 이미 13일 날 그 사상 하단선 그 공사 현장인데요. 이미 13일 날 거기서 싱크홀이 발생했었습니다.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날 오전에도 마찬가지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불과 이 지점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아. 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싱크홀 조짐이 있어가지고 이제 굴착기로 땅을 파는 도중에 더 커졌다라고 이제 네. 부산시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1km 떨어진 지점이 부산 서부 터미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통행량이 많은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여기 부산 시민들의 어떤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인근 지역에서 최근에 14건의 지금 싱크홀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네. 부산 시민들이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4건이면 뭐 언제 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싱크홀, 땅꺼짐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군요. 자, 이 싱크홀 사고들 나기 전에 아까도 그랬지만 이른바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요? 예, 예. 그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싱크홀이 생기면 집안이 전체적으로 꺼지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은 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곳이 꺼지면 그 옆에도 영향을 받는데 바로 얼마 전에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그 지점의 전신주가 흔들리거나 전신주가 약간 침하되거나 또 이렇게 그렇군요.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금이 간다거나 이런 전조 증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부산의 사상구는 말 그대로 사상 모래사자. 모래사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낙동강 하구에 있는 모래 집안, 연약 집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안이 많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싱크홀이라든지 모래 집안에 대한 집안 강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부분들이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 한 곳에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상당한 크기의 싱크홀에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네.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참 아찔했었습니다. 왜 저 전조 증상을 방치했을까요? 사고 지점 일대는 오랫동안 이 지하 공사를 해오던 곳입니다.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2년 전부터 무려 14건의 싱크홀 사고가 났었는데 왜 사전 조치를 좀 안 했을까요? 사전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GPR이라고 하는 탐사, GPR이 지하 침투 레이더라고 하는 그 지하 침투 레이더. 예, 영어로 하면은 이제 그라운드 페네트레이션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엑스레이 투시기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1.5에서 2m 정도밖에는 투과를 못 하고 2m까지밖에 못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투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지하에 있는 싱크홀이라고 하는 그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지하 2m 이하에 있다가 위에 있는 흙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네. 그럼 밑에는 채워지고 위는 점점점 올라가. 그래서 점점점 공간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생기지 않았던 게 올해는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부분 대도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30년에서 한 50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도시 개발을 하면서 네. 집안에 굉장히 많은 공간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공사로 인해서 집안의 변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사로 인한 지하 수위의 변화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 부분들을 관측하고 감시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부산의 지금 사상구에 있는 그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 4년 동안 공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군데 가는데 그렇네요. 집안적인 특징, 두 번째는 이제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화 그리고 큰 공사에 따르는 차수의 기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원인이 참 많아서 사전 조치를 취하기에도 좀 난감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싱크홀도 전에는 계절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 상황이 사시사철로 변했다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죠.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 집중이 됐는데요. 실제로 통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전체 땅꺼짐 현상 162개 중에서 86개, 그러니까 약 53.1%가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을 했거든요. 장마철이네요. 장마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장마 때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지하수로 유입되면서 이게 빠지면서 토사를 밀고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설명대로 여기
그 안반층과 그다음에 흙과 모래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하수가 싹 쓸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내리면 많은 또 토사를 쓸고 가면서 이제 집안 균형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하 안전 정보 시스템을 보면요. 이 지금 6월, 8월에 집중됐던 이 싱크홀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통계로도 지금 여름에 43%인데 봄에 28%, 또 가을에 18%, 겨울에도 무려 11%가 나타나고 겨울에도요?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해빙기에 이제 땅이 물러졌다가 이제 지방 구조가 불안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집안 침하, 건물 균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금 아하. 땅꺼짐 싱크홀이 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후 변화라는 이 돌발 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산불도 기후 변화 때문에 상시 고착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 그렇군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 땅꺼짐 사고는 낡은 상하수도관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이제 노후 얘기죠. 통계를 보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통 이제 땅꺼짐 현상의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집안 자체, 지질 자체가 석회암층이라든지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돼 있으면 큰 대형 땅꺼짐 현상이 생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화입니다.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화라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 관로의 이 이음매, 특히 하수도의 이음매 부분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그 부분에 공사라든지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또 집안의 밀림 현상에 대해서 그 부분이 틀어지겠죠. 틀어지게 되면 그 부분으로 해서 물이 나오면 흙과 함께 토사가 되면 아주 처음에는 조그마한 공간이 생기지만 이것들이 한쪽으로 쏠리고 또 그 물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점점점 커지면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공간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위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화가 굉장히 문제고 우리나라가 한 4, 50년 전부터 급격한 도시화의 집중 현상을 통해서 지금 구도심이 지금 대부분 이런 상하수도의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최근에 이제 대형 건물, 대형 구조물, 지하철 공사라든지 대형 건물의 공사라든지 특히 이제 지금은 지하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하 공간 활용이 굉장히 각 나라별로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3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상하수도 관로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관로가 지금 30년이 넘는 그런 것들이 한 50% 이상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다는 아니지만 서울에는 무려 50년 이상, 반세기가 넘은 하수관도 많습니다. 자, 이건 일종의 뭐 시한폭탄을 지하에 두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대도시로 집중되고 특히 서울이나 부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지금 한 신도시 역사가 한 4, 5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노후 하수도안의 현상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종로가 역시 정도 오래돼서 그런지 제일 많아요. 그렇습니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고요. 종로는 거의 100년 가까운 그런 상하수도 시설이 있고요. 저런 노후 상하수도 시설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노후 관로에 의해서 저런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더 문제는 상하수도 시설의 지금 정확한 위치 파악,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도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지역도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빨리 좀 뭐 보완이라든지 교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하 지도가 우리에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빨리 그리든지 해야 되겠네요.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심에서는 지하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계속 지하에 뭐 시설을 만들잖아요.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뭐 일단 도심지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지하 공간은 개발하는 게 맞지만 다만 이제 안전하게 개발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지금 땅꺼짐 현상을 보면 소규모 집안 시설 이런 매몰은 상하수도 등 시설물 유지 관리가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대규모 지하 지금 함몰 같은 경우는 굴착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광명에서 터널이 붕괴돼서
땅 꺼짐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로 굴착 공사가 이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명일동에서도 한번 오토바이 떨어졌던 사건이 그럼요. 있었잖아요. 네,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광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틈 공법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공법이냐면 그러니까 안반이나 토사가 가진 지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안에 땅을 파 내려가는 그런 공법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땅의 지지력이 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맞지 않는 공법을 사용했을 가능성. 만약에 여기가 지금 연약한 집안이라고 하면 보강 공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숙제로 안게 됐다는 거죠. 네. 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GPR 탐사, 즉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아쉽게도 많이 못 들어간다는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GPR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투과 깊이가 한 1.5에서 2m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탐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GPR 탐사의 범위가 도로를 예를 들어서 1차선을 진행을 해서 간다 보면 지금 그 화면에서 나오는 네, 저기 밀대처럼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차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인력이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 부분이 한 지하에 한 1, 2m 정도의 부분 이외에는 탐사가 어렵고 또 횡으로 즉 옆으로 보면 한 1차선 이상 그 탐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의 차선이 한 5차선, 6차선 이런 경우도 많지 많잖아요.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1차선에 GPR 탐사를 했다고 그래서 5차선에 있는 거기에 있는 싱크홀이라든지 전조 증상을 발견하기 여러 번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따라서 저 부분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이제 지하의 위험 지도라든지 또 하나는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런 GPR 탐사뿐만이 아니고 지하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지하수의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GPR 탐사를 지금 여러 가지 공사 중에 지금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는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담보해 주지는 네. 않는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교수 말씀을 들으면 이제부터라도 착실히 좀 준비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집안 침하 안전지도라는 걸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게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문제는 이제 단순하게 집안지 위험 지도라고 하는 것이 집안의 형태라든지 또 집안의 어떤 상황만 가지고는 저 부분이 완벽해질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지하의 구조물들이 어떤 종류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게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의 변이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건 또- 이런 것과 같이 포함해서 서울시에 또 아니면 대도시에 있는 도시계획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네요. 그 도시계획이 그 지역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적률이 한 800, 1000% 이렇게 하면은 뭐 몇십 층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그 집안은 상당히 안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도시계획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집안지 위험지도, 그다음에 지하수의 위치, 그다음에 집안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것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집안 침하 위험지도가 작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땅속 세계 참 오묘합니다. 자, 싱크홀, 이 땅 꺼짐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진 보면 엄청난 곳도 있습니다. 우선 그중에 영국, 남미, 일본의 모습 함께 보시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저 후쿠오카 모습 보니까 그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외국 싱크홀의 원인 우리와 같은가요, 다른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화면에서도 봤지만 미국 휴스턴에서도 지금 지하수 사용량 급증으로 인해서 약 830만 제곱미터에 걸쳐서 30cm
이상 집안 치마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 오사카 등에서 연간 5cm 이상 집안 치마가 발생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한 20km 떨어진 소도시 야시오시에서는 지름 40m, 깊이 1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었고요. 엄청 크네요. 1983년에 여기 이제 철근 콘크리트 하수관이 있었는데 이게 노후된 것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2013년 9월에 중국 허베이성에서도 20m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16명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에서도 지금 100m의 싱크홀이 생겼던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땅꺼짐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외국에서는 이 싱크홀 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의 원인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원인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이제 대책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조금 선진화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지하수와 함께 개발에 대한 관측망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지하수의 변이 현상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도 상당히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AI 기법을 즉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집안 화물 지도와 함께 인공위성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에서 봐도 보이나요? 예, 인공위성을 통해서 각 지점에 우리가 3차원 데이터로 1cm, 1mm 정도의 집안의 치마가 되거나 변형이 된 것도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하수, 그다음에 집안, 그다음에 인공위성, 그다음에 지하에 대한 여러 가지 탐사 기능을 좀 발휘를 해서 준비를 하면 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진대 건설환경공학과의 장석환 교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장 교수님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승객이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젖혀서 항공기 18대의 이착륙이 지연됐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죠. 문제점과 대책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네, 이 주제에는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답답하다 이러면서 이륙하려고 이동하던 사실상 이륙 준비 중입니다. 이런 여객기 비상문을 연다. 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났습니다. 이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오전 8시 13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주를 출발해서 김포로 가기 위해서 그 항공기가 에어서울 항공기인데 에어서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서 이제 활주로로 막 진입을 하던 중에 탑승객 30대 여성 승객이 네. 갑자기 비상구 그 문을 열어버렸어요. 아이고. 비상구 문을 열으니까는 그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자동적으로 펼쳐지죠. 쫙 펼쳐져 쫙 버렸죠. 펼쳐집니다. 그러니까는 비행기가 가지 못하고 멈춰서 버렸는데 경찰 조사에서 탑승객에게 왜 문을 열었냐고 물으니까 평소에 폐소 공포증이 있다. 그러니까 폐쇄된 장소에 있으면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착륙을 위해서 그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행기 그 9대 그리고 이륙을 하려고 했던 비행기 9대에서 모두 18대가 이 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그래서 승객들이 큰 그 불편을 겪는 사고가 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 여성의 답답함이 이륙하고 난 뒤에 났으면요. 저 정도로 안 끝나는 사고입니다. 자, 이런 종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제질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이륙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승무원들도 자리에 착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때 방송 나오죠. 그렇죠. 네. 승무원들조차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그 지금 탑승구 앞에 있던 비상문 앞에 있던 승객이 아니었고요. 비상문과 떨어져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뛰어나가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문이 열렸다. 그리고 지금 뭐 탈출로가 지금 비상 장치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제지를 할 수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2023년 2년 전에는 비행 중에 문이 열린 사고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행 중이고 이번에서는 이제 할줄에 이제 진입을 하다가 하던 중에 문이 열렸지만은 2023년 5월 26일인데 그때도 제주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대구에 착륙하기 직전입니다. 대구? 착륙하기 네. 직전에 213m. 그 높이 213m에서 문이 아직 열렸어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그냥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213m면은 63빌딩 높이만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이 열려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때 그 문을 연 사람은 비상구 쪽에 앉아 있던 남성이에요. 30대 남성인데 그 남성은 왜 또 문을 그 공중에서 열었느냐고 하니까 본인이 그 전에 실직을 했다. 직장을 잃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금 잔뜩 쌓여 있어서 지금 빨리 그 도착을 하기 전에 빨리 나가고 싶어서 아유. 빨리 나가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항공보안법에 따르면은 이 항공기 이렇게 출입문을 임의로 열거나 기기 같은 것을 이제 만지게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행기 문이 저렇게 쉽게 열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 밖으로 쉽게 열려요. 쉽게 열도록 해놨어요. 쉽게 또. 열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비상 상황이 일어나면은 네. 쉽게 열어야 되니까 플라스틱 마개만 하나 제거를 하고 문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문을 앞으로 당기면 그냥 열 수 있는 거예요. 비상시에 그러니까요. 대비해서. 네.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 그렇게 문을 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비상문이 열리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사실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에 떠 있는 동안은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지상에 있을 때는요. 기압차가 우리가 1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순항 고도가 이제 약 309km 정도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의 기압은 26%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압차가 그러니까 내 외부에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을 열려고 강제로 개방해도 열리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기 때도 문을 열었던 개방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200m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1km 지점 위까지는 이 문이 개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이상에서 상공에서는 개방이 되지 않는다. 근데 과거에 1988년에 하와이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약 7,000m에서 천장이 뜯겼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뜯겨 나간 거죠. 뜯겨 나간 겁니다. 문이 열린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이제 같이 딸려서 나가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생존했어요. 왜 그랬냐? 안전벨트를 매셨거든요. 안전벨트 매야 됩니다. 만약에 항공기가 공중에서 이런 문이 뚫린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꼭 매셔야 됩니다. 네, 세이프티 벨트는 라이프 벨트라고 불립니다. 바로 저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비행 중에 비상문을 연 남자 실제로 어떤 처벌 받았어요? 두 가지 처벌을 받았어요. 하나는 항공보안법, 네. 하나는 또 그 재물 손괴죄. 재물 손괴죄는 뭐냐면은 저 문을 여는 바람에 이게 다시 착륙을 해서 비상 슬라이더가 펼쳐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비행기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접고 그 다 다시 비용이잖아요. 접고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6억 4천만 원. 수리비만 6억 4천만 원.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그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전부 다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결국 대구지방법원에서 모두 그 항공사에 이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 판결이 내려졌어요. 웬만한 집값 냈네요. 네, 집값 냈습니다. 대구에서 7억 2천만 원을 배상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항공보안법 위반도 또 처벌을 해야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6년 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좀 그렇게 양형을 한 이유가 좀 심신미약 같은 것이 네. 감안을 해서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내렸고 여기다가 보호관찰도 또 하도록 했고 또 하나 정신건강의학과에 좀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 진료도 강제를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문 잘못 열면 폐가 망신합니다. 네. 최근 항공기 개문 사고 또 기내 난동 등으로 인해
승무원들의 대응 능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큰 죄는 아닐 텐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랑 좀 외국의 좀 그 문화 차이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이제 교통수단으로만 보는데 우리에서는 일종의 이제 뭐 여행을 문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나 항공기 기내 승무원들이 서비스나 뭐 친절도, 그다음에 외모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113kg의 카트를 당기고 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채용 조건이고요. 꽤 힘들어요. 힘이 엄청 세야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체력 측정을 합니다. 뭐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뭐 4kg의 공을 들었다 놨다 하는 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채용 시험을 통해서 뽑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좀 상냥하고 뭐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위주로 한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우리도 이런 문화를 좀 따라서 좀 우리도 좀 어떤 서비스보다는 안전을 더 중시하는 그런 항공 문화가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 5개 나라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명단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자, 본부장님, 당장 다음 주부터 하죠? 우리나라는 다음 주부터고 일본은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오늘 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하고 일본의 그 경제 재생상 아카자와 이 두 사람이 장관급 회담을 지금 시작을 했고 한국은 다음 주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57개국을 상대로 해서 상호 관세를 공표를 했죠. 공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 호주, 인도 이 5나라는 우방국이다. 저 월스트리트저널에는 우리가 3번째로 지목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3번째로 지목됐는데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먼저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5개국이 이 무역 협상의 최우선 대상국이다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서 근데 실제로 뭐 최우선 대상국으로 선정된 건지 선정된 것이 잘 된 것인지는 지금부터 협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점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치 뭔가 우대가 있을 것처럼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베선트 이 장관 우선 이런 말했습니다. 5개 나라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협상의 팁 같은 걸 제시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원론적으로 보통 가장 먼저 협상하는 사람이 어떤 이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5나라가 어떤 마치 이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 나라는 우리에게 제시를 할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패를 먼저 까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패를 그 협상단이 가는데 우리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패를 먼저 까라. 그러면 우리가 그 패를 보고 미국의 대응을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무역 적자에서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7위국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협상 대상국인데 미국은 좀 그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협상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 보고 워싱턴 DC로 오라는 베센트 장관의 제안이 있었어요. 필요에 따라 이 한덕수 대행이 직접 트럼프와 소통하거나 갈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주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가장 먼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일본의 자세, 전략,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예, 일단 일본이 먼저 하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다음 주니까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본은 아주 그 원칙이 있더라고요. 낮은 자세로 미국의 요구 사항부터 파악한 뒤 그에 맞게 대응을 한다. 자, 일본의 카드가 있겠죠. 어디 선까지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어디까지 요구를 할 것이다. 이거를 미국에 제시하기 전에 미리 미국의 요구의 핵심이 뭔지 미국의 패를 먼저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뭐라고 했냐면은 빠르고도 크게 대응한다.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패를 먼저 우리가 보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 쪽에서도 일본이 먼저 패를 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일본이 그 베센트 그 장관이 일본이 뭘 들고 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 방침을 밝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 관련 속보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이 소식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상 최악이었던 이 산불 피해 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복구 작업도 궁금하지요. 자,
이거 둘 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 어제부로 지금 산불 피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사된 내용을 보면 경북 지역 주택 3,911채, 전소가 이 중에서 308채, 380채, 그다음에 반소가 424채가 부분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동, 영덕, 청송, 의성, 영양 임시주택을 2,761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주거가 가장 우선이니까요. 일단 임시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신속한 산불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정부는 국토 위성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국토자원관리, 재난, 재해대응 및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위해 개발된 국토위성은 서브미터급 고해상도, 정밀 위치 정확도, 한반도 상시 관측이 가능한 정밀지상 관측 위성입니다. 실제 지표면의 분광 특성을 나타내는 표면 반사율 영상은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불 피해 분석, 산사태 피해 분석,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지표의 분광 반사 특성을 분석하여 직접적인 접근 없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제 인공위성으로 집안 치마도 보고 산불 피해도 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우주에서 보면 이 산불 피해 지역 한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일단 피해 면적이 서울의 80%가 되니까는 그것이 어느 정도 피해가 됐는지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파악을 하기 어려워요. 그 파악을 해야지 그 대책을 마련하고 그 수습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그 쏘아 올린 우리 국토위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한 거. 국토위성 1호를 활용을 해서 피해 지역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토위성을 더해서 해외의 위성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자료들, 항공사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피해 현장을 피해 지역이 어느 곳에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국토지리정보는 이런 성과가 있으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국토위성 2호기도 추가로 발사를 해서 뭐 산불 피해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용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타버린 산림을 복구하는데 뭐 100년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자, 인공조림이 있고 자연복구를 기다리는 방법이 둘 다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강릉 옥계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이전에 큰 산불 이후에 옥계가 계속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인데 여기에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연 복구한 지역을 놓고요. 또 반은 또 인공조림한 지역을 놨거든요. 근데 그럼 거기서 어디가 더 나무들이 많이 자랐고 여기서 자연이 복구됐냐를 봤더니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자연 복구를 한 지역이 더 잘 복구가 됐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굴찬나무, 오리나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잘 자랐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공적으로 우리나라 소나무 위주로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소나무가 뭐 땔감으로 쓰고 뭐 목재로 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심었고 거기 송이나무가 남이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심었었는데 그러니까 인공조림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네요. 해외 여러 추세가 let it grow라는 거 미국에서는 자라나게 냅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연 상태가 좋다. 해외에서의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자연 복구가 지금 오히려 산림 복구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네. 자, 이 소나무가 없어지고 땅속의 씨앗이 자연 발화하는 거. 자, 우리가 이게 더디긴 할 텐데요, 교수님. 역시 자연은 자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인공적으로 다시 조성했을 때는 소나무가 자라다 죽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아까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은 무엇이냐면 안에 있던 씨앗들이 살아난 거죠. 이게 땅에 있는 거. 그리고 소나무의 그늘이 없어져 버렸더니 얘네가 더 잘 자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 복구가 훨씬 지금 나무 생장에 도움을 주고 산림 회복에 어떤 영향력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우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옥계면 실험으로 이거 깨우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자연복구 쪽으로 많이 지금 유도를 하고 이렇게 지금 환경 생태를 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송이 때문에 경북 산불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아주 망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송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송이 버섯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기후 변화가 이제는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땐 이 송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산림이 어떻게 타지 않는 이런 수목들을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복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정부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된 추경 편성 2조 원을 늘렸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비도 대폭 보강을 하는데 그 여야 뭐 정치적 관점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죠? 네, 이 피해를 복구해야 된다는 데는 뭐 정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2조 원을 늘려서 지금 12조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뭐 산불, 최대 산불도 그렇고 또 내수 부진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2조 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중에서 특히 대규모 재해 재난 이번 산불 같은 이런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3조 원 이상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런 그 계획도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원 복구 위해서 일단 재해 대책비를 2배 이상 보강을 하는 그런 안도 추경안에 다 포함이 돼 있죠. 네. 최상목 부총리는 예비비 이거 시끄러웠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2조 원 정도 하겠다. 헬기, 진화차 이건 어떻게 돼갑니까? 중대형급 산림 헬기도 지금 6대 그 헬기 부족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미군 헬기도 좀 동원을 하고 좀 지원을 받고 했는데 우리가 헬기를 갖추기 위해서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그리고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도 도입하는 방안이 그 추경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산불 계절이 없어요. 정치권 서둘러야 합니다. 송국건 본부장 염건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안전 무엇보다 챙기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